186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공간 균배의 원리라고 있는데 요거는요 그 피터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공간 균배의 원리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업체끼리는요 어떤 형태로든 피 터지게 싸우면서 어떻게 싸운다고요? 피 터지게 싸우면서 공간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이걸요 피터의 무슨 원리라고요? 공간 균배의 원리다. 이거는 이제 점포에 대한 상식을 좀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점포의 상식.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 점포가 어떤 식으로 경쟁해서 공간을 나눠 갔나. 그냥 상식적으로. 요거 뭐 결론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백화점이 있다고 치자. 백화점. 자, 백화점은 아주 멀리서도 와요, 안 와요? 뭐 차 끌고 오고 지하철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화점이 A라는 백화점이 여기 있고 B라는 백화점이 여기다 입점시켰다고 치자. 그러면 둘 다 백화점이 품질도 비슷하고 가격도 별 차이가 없다고 치자. 서비스도 비슷한데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이 가다가 B로 가지 A로 안 가려고 하겠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보는 겁니다. A는 뭐하러 여기 있으려고 합니까? 여기로 옮기려고 하죠? 여기 입지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다면 여기 입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누가 상대적으로 손해봐요? B가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할 겁니다. 여기 애들이 여기 입점하고 있으면 입점하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고요. 도심의 중앙 쪽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가장 넓은 범위에서 고객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집심성 입지라 하는 겁니다. 무슨 입지라고요? 집심. 도심의 중앙에 입지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심성 입지라 하려고 합니다. 자꾸. 근데 요거 볼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세탁소가 있다고 치자. 편의점이라든가 세탁소. 자, 이런 것들은 만약에 도심 중앙에 몰려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세탁소 가려고 차 끌고 가고 이러진 않겠죠? 그죠? 그냥 집에서 빨고 말릴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데 모여 있어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비자들 있는 곳에 구석구석 처박혀 있어야 돼요. A 세탁소, B 세탁소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입점하는 걸요. 자, 분산 입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산 입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 자체가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아주 얘네들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이 세탁소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권이 넓다, 좁다, 이게 아니라, 자, 우리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자, 아무래도 아침, 저녁으로 다녀요. 어쩌다 한번 가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튼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주로 가지, 아주 돈 좀 없는 사람들 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시장이 좁다 해줍니다. 좁다. 근데 우리 세탁소라든가 편의점 같은 거 볼게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아침에도 가고 저녁 때도 가죠. 그죠? 그리고 남녀노소 할 거 다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시장이 어떻다고요? 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넓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 자, 탄력성이 작다 해줍니다.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여기에 비해서 얘는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어떻다고요?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작다, 얘는요,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맞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러면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비싸하면서 확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탄력성이 크다 해줍니다. 근데 쌀 같은 경우는 가격 올라가도 크게 안 줄어들죠?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교통비를 집어넣어 볼게요. 교통비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 해줍니다.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서도 와요, 안 와요? 그냥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크게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준답니다. 왜냐하면 아주 멀리서 그냥 차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죠? 크게 안 줄어든답니다. 근데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증가하죠? 그럼 그 집 가려고 안 가려고요? 뭐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비자 있는 곳에 구석구석 처박혀 있어야 돼요.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소비자가 오는 거죠? 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언더스탠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 사람은 그 점포로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 봤는데, 맨 아래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점포의 종류와 입지다 해갖고, 집심성 점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영화관 이것처럼 도심에, 점포가 도심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도심 한복판에 입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걸요, 집심성 점포라는 겁니다. 집심성. 근데 요거는, 요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 뭐 아파트 산지에도 CGV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아주 옛날이죠. 1950년대, 이때 나온 이론들입니다. 50년대, 60년대. 그래서 이런 때는,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백화점,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한복판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대전에서 이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전역에 딱 내리잖아요. 여기 내리면 대전역 광장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도청, 충청남도 도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라고 봐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중앙극장이 있었고, 뭐 여기 뭐 하나 더 있는데, 뭐 이런 게 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심의 중앙에 입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멀리서 오죠? 이런 걸요, 집심성 점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집심성 점포.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땡땡이 치고서 친구랑 둘이 요 극장에 간 거 아닙니까? 2층에 딱 앉아서 영화를 딱 이제 보고 있는데, 때마침 다른 학교 애들이 단체 영화를 보러 온 겁니다. 옛날에 이제 단체 영화 관람도 많이 했었어요. 왔죠? 왔는데, 뒤에 앉아있는 놈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발로 나를 톡톡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랬는데도 이놈이 그냥 갖고 툭툭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아닌가? 그랬더니, 그래도 툭툭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았고 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3단 옆차기로 해서 돌려차기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이놈이 막 달려들어, 안 달려들어? 다들 옆에 있는 놈도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이 막 달려드는 겁니다. 벌떼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화장실로 위로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토끼인데 100명이 막 따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돌려차고 막 맞박으로 받고 막 그래서 100명을 물리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 구라입니다. 구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영화 친구에서, 영화 친구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유호성하고 장동건이죠? 걔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영화 안 보셨나 봐요? 봤어요? 거기서 나오는데? 나오는데 왜 안 본 것처럼 합니까? 자, 그래서 옛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하라고요? 옛날.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는요, 동종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것이죠. 요걸요, 집재성 점포라는 겁니다. 어떤 은행을 갔다 나오면은 한번 360도 쭉 둘러봐요. 그럼 비슷한 은행이 주변에 또 있습니다. 아니면 여의도 같은 데 가면은 뭐가 있냐면 여의도 증권가라고 해서 증권회사 같은 게 쭉 몰려있죠. 그곳에 가야 모든 증권회사가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구점 같은 거 보면, 가구점, 제가 옛날에 의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포천 쪽으로 대진대학교라는 데를 잠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여기 반경 거의 한 4km가 넘어갑니다. 이거 맨 가구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가구상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에이스 침대하고 저는요, 시몬스밖에 몰랐는데 무지장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어떤 가구 살려고 하는데 한 집 가서 그냥 뚝 둘러보고 사나요? 아니죠. 이곳에 가야 대한민국에는 모든 가구 다 있다는 얘기죠. 다 둘러보고 저녁 때 하나 살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요, 집재성 점포라는 겁니다. 무슨 점포라고요? 집재성.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요, 흩어져 있는 게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건데, 이 목욕탕이라든가, 이 목욕탕도 요즘에 뭐 대형 사우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 동네 목욕탕 있죠? 동네마다 조그만 2층짜리 목욕탕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에 살 때 서부 목욕탕이라고 있었습니다. 2층짜리.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탁소라든가 각종 편의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산재성 점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해서 이것도 동종업종끼리 몰려있는 게 유리한데, 이거는 국부적 중심지에 위치해야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부적. 여기서 국부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관련
관련 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그 근처, 이걸 얘기합니다. 관련 산업이, 여기서 말하는 국부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관련 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근처 있죠. 예를 들어서 농기구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농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그걸 국부적 집중적 점포라는 겁니다. 자, 그 강화도 쪽 가면 낚시 가게들이 쭉 몰려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국부적 집중적 점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천안에 가면은 이 앙드레 김이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본명이 뭐였냐면 김봉남이었습니다. 무슨 봉남이라고요? 김봉남,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곳에 묻혀갖고 그곳에 묻어달라고 해서 유명해진 공동묘지가 있는데, 천안 공원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꽃가게가 쭉 몰려있어요? 안 몰려있어요?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점포의 종류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 자, 그러니까 고객의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세 가지 형태로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매품점, 그 다음에 전문품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편의품점은 그야말로 일상의 생활의 필수품을 판매하는 회사 있죠. 판매하는 점포를 얘기합니다. 우리 담배 같은 걸 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고민하나요? 그냥 지나가다 닥치는 대로 좀 불친절 하더라도 그 집 가는 거죠. 이런 점포를요, 편의품점이라는 겁니다. 말뜻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선매품점은요, 고객이 상품의 가격이라든가 스타일, 품질, 이런 거 있죠. 다 고려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가지고 디자인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여성 옷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성들이 옷 사러 갔다가 아무 집이나 사나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 비교도 해보고 가격도 비교하고 품질도 비교하고 이런 다음에 저녁 때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입어봤더니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날 또 계속 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옷가게를요, 선매품점이라는 겁니다. 품점이라고요? 선매품점. 그 다음에 전문품점은 그야말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단 고급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요? 고급자. 그러니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롤스로이스 같은 그 승용차 있죠? 요거 사려고 서울에 강남까지도 가요, 안 가요? 이런 걸 뭐라고요? 이거를 전문품점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토요일 날, 자,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서 천안에 뭐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갈 수 있어, 없어요? 식구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전문품점이라는 겁니다. 전문품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가 뭐냐면, 자, 이 비싼 차가 부가티가 난다 해서 부가티 승용차입니다. 뭐가 티가 난다고요? 부가다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부가티.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건희 회장이 100억짜리 부가티 승용차를 갖고 있는데, 이 100억짜리 승용차는 전 세계에서 6대밖에 없습니다. 6대. 이분이 갖고 있는 게 부가티 르와이왈이라는, 발음도 안 되네요. 부가티 뭐라고요? 르와이왈. 요걸 갖고 있습니다. 요것도 중고입니다. 중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도미노 피자 사장한테 100억 주고 산 겁니다. 100억. 그래서 요거 외에도 이게 부가티 승용차.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수 제작하는 겁니다. 특수 제작. 그래서 주문 받아서 제작하는 건데, 1920년대, 10년도에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자, 뚜껑 열려있는 차 있죠? 바퀴 크고, 이런 거, 그런 차입니다. 그런 차. 그리고 외에도 60억짜리 부가티 베이롱이라는 차도 갖고 있습니다. 부가티 뭐라고요? 베이롱, 배용준 이런 애도 갖고 있었던 차인데, 이런 걸요, 부가티 베이롱. 그리고 요것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 유명차를 한 30여 대 정도 추가로 갖고 있습니다. 보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취미가 뭐냐면, 이분은 자동차 수집광입니다. 자동차 뭐라고요? 수집광.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도 수집광이었는데, 우표 수집광. 말하고 우표. 이렇게, 그 당시 우표 이렇게 있습니다. 수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전 가면 저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우표 수집광. 그분은 뭐라고요? 자동차 수집광. 뭐 어쨌거나 수집광은 똑같네요.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비행기도 한 대 갖고 있는데, 보잉 747, 보잉 비행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은 이제, 한 7년에 한 번 정도로 교체합니다. 교체. 우리가 차를 타다가 좀 질리면 바꿔요, 안 바꿔요? 저는 이제 중고차 사다가 이제 바꿀 수가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요, 비행기 타다가 이제 질리면 비행기도 바꿉니다. 그래서, 보잉 747, 이거 이제 하나 구입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용기로 타려면, 객실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객실로 여객기 산을 갈 거 아닙니까? 요거를 이제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해서 거기서 침실도 만들어야 되고, 욕실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하는 업체가 없어서 뉴질랜드에서 요거를 맞춰갖고, 그거를 100억 주고 맞췄습니다. 100억 주고 인테리어 하고, 그 보잉 가격은요, 800억. 합쳐서 얼마라고요? 900억.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와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제 삼성 병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잘 타나 모르겠네요. 비행기는 안 줘도 그냥 자동차는 한 대 주면 좋겠네요. 그거 한 대. 그건 타지도 못하는 거 전화 한 대 주면 제가 얼마나 존경스러워 할 겁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뭐 잘못됐나요? 놀면 뭐합니까? 한 대 저 딱 주면은 제가 아주 존경스럽게 막 떠벌리고 제가 다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분은 자동차 수직광. 저는 뭐라고요? 우표 수직광. 그건 똑같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공업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냐? 뭐, 요거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공장은 이렇게 볼게요. 공장은 생산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베버. 그랬더니 아니다. 자, 비용은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이 앞으로 매출액, 수익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시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레시. 이 발음하기도 힘드네. 레시라고 합니다. 자, 레시, 이렇게, 이런 사람. 자, 그랬더니, 남들 다 얘기한 거를, 여기서 요거 뺀 걸 순이익이라 하거든요. 순이익. 그래서, 순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건 이제, 뭐, 그린헛, 이런 사람이 얘기했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는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고, 그냥 이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곳 있죠?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마시고, 몰라도 되고, 요거는 좀 한마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요,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풍부한 곳. 그래서 일단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192페이지 볼게요. 192페이지에 맨 위쪽에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있어 없어요? 이쪽에서 요거는 동그라미 3번 정도. 자, 3번의 맨 끝에 보면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이죠.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비용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시장이 커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 너무 좁고, 그리고 이미 세팅이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기술만 자꾸 올려야 되는데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상당한 궤도에 올라와 있고, 거기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같은 데 있죠. 이런 데가 훨씬 더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이제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게 관광도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가 자, 뭐냐면 전 세계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했던 나라 중에 승전했던 나라가 유일하게 뭐라고요? 베트남입니다. 이 정도로. 물론 북한도 결과적으로 이긴 걸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6.25 때 이거보다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대국, 군사 총대국, 대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남북 베트남 합쳐서 한 2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230만 명이면 어떤 인원이에요? 어느 정도의 모릅니다. 10만 명만 하더라도 무지막지하게 많은 인원인데 230만 명 가까이가 사망한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그 명분 없는 전쟁 이걸 통해서 명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부러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있죠. 얘들도 또 꼴랑 7명만 참전했어 겁니다. 뭐 이렇게 감시단해 갖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못 모르고 한 7,000명 참전한 게 답니다.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만 연인원 33만 명인가 들어갔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남북 베트남을 통해서 총 몇 명이 죽었다고요? 230만 명 가까이 사망했던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2차 대전 때 썼던 어떤 폭탄양 있죠? 요거 3배를 그냥 갖다 뿌려댄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위에서부터요, 씨 뿌리듯이 막 뿌려댄 겁니다. 그러면서 230만 명 가까이 사륙한 겁니다. 거의 막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다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부상자가 얼마라고요?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 미국은요, 죽은 사람이 꼴랑 48,000명이 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패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상당히 민족성이 강합니다. 이 대국을 대상으로 이긴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베트남 가시면은 걔들 이제 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들 이렇게 좁게 이렇게 이제 집 해놨는데, 집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 국기를 다 달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빨간 국 있잖아요. 다 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족성이 매우 뛰어난 나라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 그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젊은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 후손들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의 인구의 한 80%가 40세가 안 됩니다.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상당히 젊고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리고 인구도 상당히 많아갖고 1억 명 정도 됩니다. 젊은 사람 통해서 인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쌀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특히 커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생산량 2위입니다. 이 인구도 굉장히 많고 풍부한 나라.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2030년 이내에 아시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베트남을 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그래서 가장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나라가 어디라고요? 베트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설치하더라도 이런 데다 설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장이 그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무지막지하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나라 설립해라. 이걸요,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보. 자, 이 사람은 그냥 순이익이 커질 가능성 있죠? 요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순이익이 커질 가능성. 자, 이번에 배보에 대한 이론을 알아볼게요. 자, 배보라는 사람은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 있죠?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잡다하게 써 있는데 요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생산비를 이 사람은 크게 한 3가지 형태로 구분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산비로 맨 먼저 수송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노동비, 그 다음에 직접 이익이다. 자,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하면서 순서에 따라서 맨 먼저 수송비를 한번 파악해보고, 두 번째는요 노동비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요 직접 이익을 따져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 있죠?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셋 중에서 자,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송비를 뭐라고요? 가장 중요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수송비는 뭐가 들어가요? 일단 원료도 공장까지 날려야 돼, 안 날려야 돼요?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원료도 수송비가 들어갈 것이고, 완성된 제품도 시장까지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품의 수송비, 요 2가지의 수송비 합이 가장 일단 최소가 되는 지점, 요걸 맨 먼저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시하면서 요걸 맨 먼저 찾아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노동비를 따져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를 아주 어렵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 요 지점이 현재 수송비를 따져봤을 때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 지점이라고 치자. 이 정도 범위까지는 수송비는 똑같은데 가장 적게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장을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정도 범위가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 거죠. 그러면 요거에 벗어나면 수송비는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수송비가 자, 동일한 지점 있죠? 쭉 동그랗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벗어나면 수송비가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추가적인 수송비와 동일한 점 쭉 연결할 수 있죠. 동심원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요 등비용선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무슨 비용선이라고요? 등비용선 해주면서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L 지점으로 공장을 옮긴다면 요 지점으로 공장을 옮긴다면 수송비는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냐면 아까 요 지점이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다고 했죠. 근데 여기로 옮기면 수송비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송비가 증가한다입니다. 수송비가 증가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노동비는 절감된다고 치자. 노동비는 어떻다고요? 절감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수송비의 증가보다 노동비의 절감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옮기려고 했더니 옮기게 되면 수송비는 2억 더 들어간답니다. 근데 노동비는요 5억이 절감된대요.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중에 보면 이 그림이 막 엄청납니다. 191페이지 있는 그림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이런 식으로 그린 건데 무지막지합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간단한 내용을 가능하면 학생들이 자꾸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심오한 논리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직접 이익을 따져봐서 우리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거든요. 가보셨나요? 현대 공장 있잖아요. 이게 울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충남 아산인가 거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자동차 공장이 현대만 있을래나요? 거기에? 자동차와 관련된 공장이 현대자동차만 있을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공장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공장이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들끼리 몰려 있어야 일단은 정보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거 이 공장에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도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원료 같은 것도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지막지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이 절감되면 이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서 맨 먼저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 이걸 따져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든 점이 있죠. 이걸 찾아내자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간단히 해볼게요. 188페이지 보시면 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배번은 찾으셨나요? 생산비가 최소일 때 기업의 이윤이 최대가 된다는 생각으로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최적 입지로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배버가 고려한 비용 항목에는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등을 둘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뭘 강조했다고요?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볼게요. 189페이지에 지금 5에서 세 번째 줄, 맨 먼저 수송비를 한번 파악해보고, 두 번째는요, 노동비도 파악해보고, 세 번째는요, 집적력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이 중에서 뭘 강조했다고요? 수송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장 넘겨볼게요. 190페이지. 책 보고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걸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190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원료지향형 입지와 뭐가 있어요? 시장지향형 입지가 있는데 이 수송비와 관련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그 시멘트 공장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이 공정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인터넷 뒤져보니까 원료는 100톤입니다. 100톤이 뭐냐면 산에서 석회석과 점토하고 규석 있잖아요. 이렇게 섞여 있는 흙을 캐서 공장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제 공장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공장에서 일단 석회석과 점토하고 규석만 골라냅니다. 나머지 흙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석회석과 점토와 규석을 1500도씨 있죠? 요게 구는 겁니다. 바짝 구워요, 불에다가. 그런 다음에 석고를 집어넣고서 막 짧게 부순 거죠, 밀가루처럼. 요게 바로 시멘트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거치게 되면 제품 몇 톤밖에 안 돼요? 10톤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원료가 나는 곳이고 요거는요 시장 쪽이라고 치자. 그러면 시멘트 공장이 이쯤에 있다. 그러면 100톤을 여기까지 날려야 돼, 안 날려야 돼요? 날려야 되면 비용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10톤짜리에서 10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멘트 공장을 여기다 차렸다.
그러면 여기다 차리게 되면 10톤을 100톤을 10톤을 만들었죠. 그럼 한 대로 날리면 되겠네요. 훨씬 더 비용이 절감돼요? 절감되죠.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은 원료 산지 근처에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요 원료 지향형 입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잖아요. 이런 산업을요 중량 감소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량하여 감소 산업이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맥주 공장 생각해 볼게요. 맥주 공장은 원료는 10톤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료는 저 천연 자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나 공기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천연 자원. 그러니까 맥주의 원료는 그 메가라고 해서 그 보리 있잖아요. 껍데기 안 벗기는 보리를 그 물에다 한 6일 정도 이게 불려놓은 거 있죠. 이걸 메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호프라는 뽕나무과 식물이 있는데 여기에 답니다. 그러니까 원료는 10톤밖에 안 되는데 이 공장을 거치게 되면 무거운 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500m 안반수 막 들어가잖아요. 안반수인지 뭔지 아직 수돗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맥주 박스라든가 맥주병 무거워 안 무거워요? 무지막지하게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100톤 된다고 치자. 그러면 맥주 공장이 여기 있다. 그러면 자 10톤을 100톤을 만들었죠? 100톤을 날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공장은 여기다 차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0톤을 시장까지 날랐죠? 그럼 여기서 100톤을 만들어 파는 게 낫겠죠?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요,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잖아요. 이런 걸요, 중량 증가 산업에 줍니다. 중량 뭐라고요? 증가 산업이다. 이런 거는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아요? 시장 쪽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요, 시장 지향형 입지라는 겁니다. 시장 뭐라고요? 지향형 입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원료 지수라고 있습니다. 원료 지수는요,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자, 국지 원료라는 것은 물, 공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연 자원이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멘트 공장은 제품은 원료는 몇 톤이에요? 100톤 아닙니까? 제품 몇 톤이에요? 10톤이죠. 계산하면은 10 아닙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품 1톤당 원료는 몇 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0톤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요걸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톤당에 얼마 들어간다고요? 원료가 10톤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료가 훨씬 무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산업, 이런 산업은요, 원료 쪽에 입주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자, 맥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어요? 자, 원료는 10톤밖에 안 되는데, 제품 몇 톤이에요? 100톤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0.1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품 1톤당 원료는요, 0.1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품 1톤당 원료는 뭐라고요? 0.1톤. 그러니까, 자, 얘네들은 0.1이면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원료 지수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 이런 산업.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부패하기 쉬운 그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 이것들은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원료 산지 근처에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꽁치 통조림 같은 거 볼게요. 꽁치 통조림. 우리 꽁치를 잡아다가 바닷가에서 잡아서 도시로 날르려면 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아예 바닷가 근처에서 통조림 만들어서 날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원료 산지 근처에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예를 들어서 빵 공장 생각해 볼게요. 빵. 자, 빵을 그 농지에서 만들어서 도시까지 날르려면 상할 수 있죠?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밀가루만 도시까지 날른 다음에 도시 근처에서 빵을 만드는 게 좋겠죠? 이런 게 어디에 입주하는 게 좋아요? 시장 쪽에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뭐 한다면 요거는 주로 이제 편제 원료다 혹은 국지 원료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제 원료를 가지고 생산한 산업. 뭐 광석 같은 천연 자원을 얘기합니다. 광석 등의 어떤요? 천연 자원. 이런 걸 뭐라고요? 천재 원료라는 겁니다. 광석 등. 자, 근데 요거는요, 보편 원료라고 해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 있죠? 자, 물이라든가 아니면 공기 이런 거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아무 데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하는 공장은요, 시장 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92페이지 보시니까, 192페이지 맨 위에 래시의 최대 수요 이론 공부했었죠? 그 밑에 그린헛의 이윤 극대화 입지론이라고 해서, 거기는 뭐 무슨 그러니까 그 이윤 극대화가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있죠? 요게 극대화된 지점, 이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건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입지임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193페이지 볼게요. 이 사람은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 얘기지 다른 건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아, 저기 뭐 이렇게 써놓고 있으니까 무시한 건 아니죠? 무시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도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193페이지에 아래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시장 지향형 입지, 요거는 좀 전에 했었죠? 여기 있잖아요. 시멘트 공장. 하나 넘겨볼게요. 원료 지향형 산업, 요거 좀 전에 했잖아요. 맥주 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동 지향형 산업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 예를 들어서 의류산업이라든가 신발산업 있죠? 이런 곳은요, 이런 산업은요, 노동자가 많은 곳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없는 곳에 입지하게 되면 이분들 모시고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모시고 오려면 버스 같은 거 뭐 구입하거나 지입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걸요, 노동지향형 입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지향형 입지라는 것은 볼게요. 그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다수의 기업이라든가 산업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는 입지. 그러니까 우리 아까 현대자동차 울산 지역에 가면은 자동차 관련된 모든 공장이 몰려있죠. 왜 그러냐면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자, 선박이나 자동차 산업같이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몰려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집적지향형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밑에 6번에 적환지 지향형 산업이다 혹은요 중간지점 지향형 산업이라는데, 일단 적환지점이 뭐냐면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적환지점이란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이걸요 적환지점이라는 겁니다. 수송수단이 어떻다고요?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저 볼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지도가 딱 있는데,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자, 여기 중국에서 주로 이제 어떤 산업이 유리하냐면, 자, 동그라미 3번에 볼게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공업, 이런 게 여기에 적합합니다.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곳. 그러니까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공장이죠. 그런 곳은 적한 지점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이제 대련하면은, 자, 중국에 대련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안중근 의사가 여기서 이제 리순 감옥이라는 데서 이제 사망한 건데, 사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놀러 가는 데인데, 자,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원료를 수입해서 이 인천항에서 공장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여기 이쯤에 있다고 치자.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항에서 원료를 수입하면 한번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리고서 기차라든가 트럭에 실어야 돼? 안 실어야 돼요? 싣고서 또 공장까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간 다음에 공장에서 또 원료를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내리고 또 완성된 제품도 실어야 되죠? 내리고 실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완성된 제품을 또 시장까지 날려야 되죠?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은 아예 공장을 여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자, 원료를 시장에 외국에서 수입했죠? 그럼 한번 내렸죠? 그런 다음에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실었죠? 곧장 날르면 되겠네요.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는 겁니다. 무슨 산업이라고요?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로 자, 동그라미 3번에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공업이죠. 이런 게 적합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볼게요. 195페이지에 탈족 산업이라고 있는데, 탈족이라는 게 기존의 공장들은 발로 움직이면서 물건도 나르고 물건도 만들고 생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요, 탈족이라는 게 족이 뭐예요? 족? 발 아닙니까? 발이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발로 움직이지 않고 주로 이제 머리로만 사용하는, 머리 있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첨단 연구단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첨단, 그 밑에 2번에 자, 고도의 첨단 산업 있죠?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이런 것만 따질 필요 있어 없어요? 없고,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동그라미 위원회 첫 번째 줄 맨 끝에 대도시 지역 내의 공장 부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대전에 가면은 대덕 연구단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 근처에. 이런 걸 답을 하고요. 탈족 산업이라는 겁니다. 무슨 산업이라고요? 탈족 산업.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돼. 근데 제가 아까 그 문제를 안 풀었네요. 자, 218페이지 볼게요. 218페이지에 6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까 문제를 푸는 건데 깜빡했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에 자, 배버에 6번 찾으셨나요?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생산자는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이성에 부합된 행동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요, 합리적 인간이다. 그리고 경제적 인간은요, 어디 가서 우리는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 해요? 이런 사람을요, 경제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지 않으면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요, 기업의 최적의 입지점으로 봤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기업의 입지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수송비, 인건비, 그 다음에요 집적이익. 이게 없어졌네요. 아까 있었죠.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이걸 얘기하면서, 자, 네 번째 볼게요.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요게 틀렸는데, 여기 아직 함정이 있었습니다. 약간 말장난을 쳐갖고, 자, 자, 보세요. 집적 경제에 따라서 몰려있으면 비용이 절감돼요? 절감이 안 돼요? 절감되죠? 그럼 비용이라고 얘기할 때는 집적 경제에 따른 비용, 해주면 비용이 적게 든 지점이어야 됩니다. 아까 수송비는 적게 들은 게 좋아요? 많이 들어간 게 좋아요? 적게. 노동비도 적게 들은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집적 경제에 따른 비용 해주면요, 적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비용이 적게 들면 이익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죠? 그러니까 집적 이익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이익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됩니다.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된 지점이다 했는데, 어떤 순으로까지는 맞는데 집적 이익은요, 최대가 돼야 됩니다. 집적 이익은요, 최대가 되는 지점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걸 뭐라고 했어요? 등비용선이라고 했죠? 등비용선. 자, 읽어볼게요. 등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이게 최소 수송비 지점입니다.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의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쭉 동심원식으로 연결했다는 얘기죠. 이걸요, 등비용선 해줍니다. 무슨 비용이라고요? 등비용선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지금 당장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그 허프의 모델의 계산 문제잖아요. 앞으로 몇 번 계산할 거라고요? 100번, 딱 100번 하고서 그다음부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맞춥니다. 무조건 틀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크리스탈로 내일이 자전거? 큰 버스 타고 그다음에 그 소맥 호프 마시러 간 날이지. 그다음에 공버는 요거 지금 공버했어요? 안 했어요? 공버는 때려치고 마지막으로 농땡이나 치자. 요거 남았네요. 농업 입지론 남았죠? 요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됐다.